역대급 방위군 배치 속에 잠시 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식 북핵 해법을 부정하며 대북 접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장관을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내정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던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함께 교체됐습니다. 경기도가 당정 비판 속에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정세균 총리도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것이 옳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백스를 통해 5만 명분을 들여옵니다. 다만 1분기는 100만 명 접종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G전자가 6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하던 20대 승객이 뒷문에 패딩이 끼어 숨졌습니다. 공연계가 거리두기 완화를 호소하며 동반자 부처 앉기를 요구했습니다. 연인 가족 단위 관람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수십만 명이 취임식장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겠지만 코로나의 의외 폭동까지 발생한 비상 상황이어서 그 풍경이 예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일성도 하나 된 미국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워싱턴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원래 지금쯤이면 취임식장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취임식까지 한 4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계태세는 최고조에 오르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뒤로 보이는 의회까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인데 군 병력과 경찰을 제외하고는 취재진들만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곳 워싱턴의 취임식을 보러 온 방문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1시간 40분 뒤 백악관 인근의 세인트 매슈 성당에서 미사를 보는 것으로 취임 첫날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의사당으로 이동합니다. 취임식의 주제는 하나가 된 미국입니다. 바이든은 낮 12시 정각에 맞춰 취임 선서를 합니다. 선서문 마지막이 헌법을 지킬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인데 맹세합니다라고 말하는 시점부터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취임 연설은 미국인들에게 화합과 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헌화를 넣은 뒤 백악관으로 이동해 집무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바이든 당선인이 어제 워싱턴에 도착해서 연설을 했다던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바이든은 어제 워싱턴에 입성해 가장 먼저 코로나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바이든은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 기념관 앞 연못인 리플랭팅 풀에는 코로나 사망자 40만 명을 기리는 400개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바이든은 델라웨어를 떠나면서 고별 연설도 했는데 60년 넘게 살았던 델라웨어를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6년 전 암으로 숨진 아들 보 바이든의 이름을 부를 땐 눈물을 보였습니다. 현재 워싱턴에는 주 방위군 2만 5천여 명이 집결해 이렇게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육군은 어떤 사고라든지 위협 등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취임식에는 1,000명 정도만 초대를 받았습니다. 인파로 가득했을 의회 앞 광장에는 성조기가 빼곡히 꽂혔습니다. 성대한 오찬도 화려한 무도회도 모두 취소됐고 관중 없는 축하 공연만 남았습니다. 이어서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식이 거행될 연방의사당 앞 3중 철제 펜스에 무장한 군인들이 막아섭니다. Where are you coming from? Pennsylvania. Pennsylvania. 예년의 취임식과는 딴판입니다. 참석 인원은 1,000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상하원 의원 535명에게 각 2장씩만 초대권을 보냈습니다. 참석자는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부인이 든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데 바이든이 선서할 때 마스크를 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링컨 기념관에서 의사당으로 이어지는 내셔널몰이 완전 폐쇄되면서
100만 명 넘는 인파를 상대했던 퍼레이드도 없습니다. 19만여 기의 성조기가 그 길을 대신합니다. 참석자들과 함께했던 오찬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차원이자 희생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Let us shine the lights in the darkness along the sacred pool of reflection. Remember all whom we lost. 성대한 오찬과 축하 무도회도 취소했습니다. 다만 늦은 시간의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을 축하하는 특별 행사가 열립니다.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진행을 맡고 가수 본조비 등이 출연합니다. 무관중 TV 생중계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측근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고 자화자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공군 기지에서 열리는 셀프 환영식에 전투기 에어쇼까지 요구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화려하게 백악관에 입성했던 공화당의 이다나. So I just want to thank everybody. We're going to have 4 incredible years. It's going to be something special. 탄핵받을 처지에서 물러나지만 고별 인사조차도 자화자찬입니다. I am especially proud to be the first president in decades who has started no new wars.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 바이든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해온 전통도 깨고 트럼프는 아침 일찍 공군기지에서 셀프 환송 행사를 엽니다. As I prepare to hand power over to a new administration at noon on Wednesday, I want you to know that the movement we started is only just beginning. 대규모 퍼레이드와 전투기 에어쇼를 요구했다가 국방부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펜스 부통령, 공화당 상원 1인자 맥코널 의원도 트럼프 환송식 대신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전 현직 대통령이 만날 일이 없다 보니 미국 대통령을 언제나 따라다니는 핵가방의 인수인계도 없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하는 정오가 되면 트럼프의 핵가방은 자연스레 멈춥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권한을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 등 최측근 143명을 사면하거나 감형하는 데 썼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한미 관계 그리고 특히 북핵 문제 해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식 북핵 해법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대북 접근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했습니다.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더 강한 압박으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끄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성과에서 북미 대화를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우리 정부와는 인식차가 커 보입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이 대화 협상을 해 나간다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후보자도 한반도 작전 계획에 필요한 군사 요건을 재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후보자도 북한을 미국의 주요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서로 다른 북핵 해법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상이한 접근법으로 시작부터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권 문제를 중시한다는 건 분명한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인권 문제를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차이도 있고요.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전격 교체하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후임자로 내정했습니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대신에 미국 통인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기용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강경화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 이유가 북한을 비판한 것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변화하는 한미 관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사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신원석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문재인 정부 3년간 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외교안보 특보를,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오늘 사퇴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임에 권칠승 의원을,
문체부 장관은 황희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황권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의원들이어서 야당에선 친문 회전문 인사란 비판이 나옵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정의용 특보를 외교수장에 내정한 건 미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란 해석이 많습니다. 정 내정자는 2018년 대북 특사와 미국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 기여한 인물로 꼽힙니다.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하지만 야당은 쇄신 없는 개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강경화 장관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보복을 예고한 뒤여서 야당에선 김여정 하명 인사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강 장관이 여러 차례 사의를 표한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과 갈등을 빚고 외교관을 무릎 꿇리는 등 잡음이 적지 않았던 김현종 안보실 2차장 후임에 미국통 외교관인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 대사를 기용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오늘 부분 개각은 예고돼 있었습니다만 외교장관 교체는 좀 의외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예상이 나오지 않았던 깜짝 인사였죠. 지금부터 그 배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신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정의용 내정자는 북미 대화 성사시킨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외교장관 기용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1기 안보실장을 맡으면서 당시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연계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자 관계는 강경화 장관이 사실은 커다란 역할을 못했다고 당시에도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북 관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외교 문제의 중심이 좀 청와대에 있었는데 정의용 장관이 오면 외교부로 좀 옮겨갈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장관에 내정된 블링컨 장관이 훨씬 더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보다 위상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이제 청와대대 백악관 라인에서 우리 외교부대 국무부 라인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새 행정부의 특히 이제 국무부 인사들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접근법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이어가겠다라는 이런 기조가 유효할까요? 당분간은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는 미국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과의 청문회를 보면은 대북 정책을 상당히 열어놓고 보거든요. 압박을 할 것이냐, 외교 프로세스를 이어갈 것이냐, 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기조가 대화로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단한다면은 자칫하면 한미 간의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열린 상황에서 미국과 조율해 나가겠다는 너무 고집을 이렇게 강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무슨 깜짝 쇼로 남북 정상회담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외교 프로세스로 돌아가서 대화를 모색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지금까지 발표된 가장 강력한 기조예요.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토론 기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측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탑다운 방식이 잘못됐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접촉부터 하나씩 짚어가겠다는 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의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열병식도 하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결국 외교란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말과 글로서 나타나는 건데 최근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은 북한이 하는 말은 자기들은 핵보유국이고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블링컨 청문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의용 장관 그리고 김영진
안보실 2차장 기용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인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김영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북미국장을 할 때 국가안보보좌관 맡고 있는 제이크 설리반이 카운터파트 역할 같은 것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정부에서 외교비서관을 했음에도 발탁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00만 경기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조 4천억 원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권의 차기 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까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별 효과도 없고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민 1,399만 명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이낙연 대표가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 소비하라고 하는 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보편 지급은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역이 우선 아닙니까?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지사는 정 총리 발언 3시간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선별적 현금 지급과 달리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전날 SNS에 올렸던 동네 빵집 방문 사진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비판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이 대표의 사면 제안에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산세가 더 꺾인 뒤로 미루겠다며 정면 충돌은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저는 진보도 아니고 사이비 진보도 아니고 그거는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10만 원씩 지급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해결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도 나중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20여 년 전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공업용 미싱 발언까지 다시 나왔습니다.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발언에 여당은 일제히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이런 이 저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는 보복선언입니다. 민주당은 당 공식 논평을 통해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김경엽 의원은 SNS에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는 글과 함께 재봉틀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난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거짓말을 많이 한다며 공업용 미싱을 언급했다가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께 고언했다고 야당 원내대표 입을 막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당사자인 주 원내대표는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게 모든 일에 다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데 양지에 있을 때 음지를 생각하고 하라는 말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은 교정공무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서 교정당국이 한때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행히 오늘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고령인 2명의 전직 대통령이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법무부는 비상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한 건 지난 18일. 통원 치료를 가는 호송 차량에 같이 탄 건데 해당 직원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상이 걸린 교정당국은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검체를 확보해 곧바로 성모병원에 보냈고 평소보다 빨리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 판정에도 법무부는 예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평소 진료를 받는 서울 성모병원에 일정 기간 격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혈당 문제로 지난달 21일부터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데 교정당국은 원래 수감했던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려보낼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만 79세의 고령인데다 기관지 기저질환이 있어서 코로나 취약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의 퇴원 여부와 동부구치소 재수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22일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다음 달 초가 되면 우리도 코로나 백신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은 그 양이 너무 적습니다. 5만 명분밖에 되지 않아서 의료진을 비롯한 필수 접종 인력이 맞기에도 부족한 양이죠. 1분기 전체로도 100만 명분 도입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입니다.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노바백스 백신도 위탁 생산하기 위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백신 개발 기술 이전과 함께 2천만 명분 추가 도입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와 계약한 1,000만 명 중 5만 명 분량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다음 달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어느 백신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곧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희망의 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국내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어 접종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면 화이자나 모더나면 곧바로 접종할 수 없습니다. 승인 심사 전인데다 초저온 콜드체인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한 1,000만 명분 가운데서도 당장 1분기에 도입될 물량은 100만 명분에도 못 미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도 바꿔놨습니다. 가끔은 학교 가기 싫다는 투정도 했지만 이 코로나 여파로 대면 수업이 어렵게 되면서 학교 가는 날을 기다리게 됐죠. 교실이 아닌 온라인에서 1년을 보낸 학생들, 우려했던 학력 격차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먼저 윤서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1차 확산세에 밀려 입학식도 없이 중학생활을 시작했던 전혜윤 양. 1년 내내 진행된 비대면 수업에 등교하면 로그인부터 떠오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친구들보다는 유튜브와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교문이 활짝 열린 날보다 닫힌 날이 많았던 학교도 서먹한 장소가 됐습니다. 운동장 한켠에 있는 체육시설 창고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운동 수업이 제한되면서 체육용품들도 이렇게 한 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예비 초등학생인 유치원생도 입학식과 졸업식은커녕 친구와 손 한 번 맞잡은 기억도 없이 온라인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친구야, 사랑해. 우리 7살 때는 많이 못 만났지만 그래도 우리 8살 되고 나서 우리 나중에 엄청 많이 만나고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 첫 세대가 된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입니다. 최근 3년치 대입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위권 비율 못지않게 40점 미만 하위권 비율도 커져 상하위권 학력 격차가 3년 전보다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제 자기주도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학원도 못 가고 하는 애들은 더 많이 하고 안 하는 애들은 더 안 하게 돼가지고 전문가들은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될 경우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코로나는 인천국제공항도 유령 도시로 바꿔놨습니다. 이 글로벌 팬데믹에 많은 나라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이용객 수가 96%나 급감했습니다. 공항 사람들은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생계를 위협하는 타격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은 황병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여행객이 거의 없어 썰렁합니다. 곳곳의 상점들은 문을 닫아 유령 도시 같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10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 매출이 여행객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상주 직원으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인천공항 이용객은 지난달 22만 8,200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96% 넘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운항 항공편도 70%나 감소했습니다. 하늘길이 끊기면서 비행기표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2월 21일 날 입국해서 이제 아기 돌 잔치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비행기가 계속 취소가 되고 또 재예약해도 또 다시 취소가 되고 해서 제1터미널의 23개 탑승 수속장 중 현재 1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7만 6천여 명에 달하던 공항 상주 인력들 상당수도 일감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휴직과 권고사직에 내몰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랑 별로 차이가 없겠거니 이렇게 많이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타격을 입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17년 만에 4,09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영업자 역시 코로나는 상반기만 지나면 해결될 일인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앗아갔다면 이 자영업자에게는 생존을 앗아갔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한 식당 주인의 지난 1년의 삶을 들어봤습니다. 12년간 광화문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60대 부부.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잠깐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실상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8월 30일 정부가 밤 9시 이후 홀 영업을 금지시키면서 단체 손님 위주인 정 씨 부부 가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광화문에 사람들이 근처에 오들 안에 100만 원 팔던 것이 15만 원, 20만 원. 에어컨 전기세라도 아껴보려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칸막이까지 설치했지만 급감하는 매출을 잡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하나 깨가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적금도 깨고 보험 들어놓은 것도 깨고 해가지고 1년 대목인 12월엔 되려 식자재 구입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한 업종은 어느 정도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이들은 배달 서비스에도 소외됐습니다. 포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죠. 자영업자들 사이에도 업종별로 양극화가 생긴 겁니다. 코로나 1년, 벼랑 끝에 내몰린 정 씨 부부는 그래도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시장으로 향합니다. 백신이 빨리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가지고 전 국민이 맞으면 또 모든 사람들이 면역력이 강해서 그런 날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법무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구치소에 마스크 보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논란이었죠. 이 결핵에 걸렸던 경기도 내 한 수감자는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이 한창이던 지난 연말 한 달 동안 면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티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수감자의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무시된 건 아닌지 배상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0살 이모 씨는 지난달 21일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수감 중인 지난해 11월 중순 결핵 판정을 받았는데 한 달 넘게 독방 생활을 하면서 면 마스크 한 장으로만 버텨야 했습니다. 마스크도 달라고 좀 제공해줄 수 있냐 했더니 마스크 빨아 쓰면 되지. 아니 이거 빨아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빨래비누로 하잖아. 세수비누로 빨아라. 제대로 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이 씨가 더 두려웠던 건 교도소 내 방역 상황.
지난해 11월 25일 수감자들의 KF 마스크 구매를 허용하라는 법무부 지시도 있었지만 교도소 측이 마스크를 확보한 것은 2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3주 사이에 100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며 다른 교정시설들의 방역도 안심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의정부 교도소 측은 마스크 구매 입찰 등 절차를 거치느라 마스크 유상 지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급 업체를 이제 구해갖고 최저가로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차를 받아야 되니까 진행 시간이 좀 걸려갔고요. 결핵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교도소 측의 안이한 대응이 자칫 큰 화를 부를 뻔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장애아동 학대 의혹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폐원 조치가 내려졌고 가해자로 지목된 보육교사 6명은 자격 정지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다른 아이에게는 장난감을 집어 던집니다. 보육교사 6명의 아동학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장애를 지닌 특수반 아이 10명이 200여 차례 학대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보육교사 6명에 대해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고 다른 보육시설로 아이들을 옮긴 뒤 어린이집을 폐원할 방침입니다. 원장까지 관리 소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원장도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추가 학대 정황 80여 건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CCTV에는 교사가 3살 아이에게 계속 물을 먹이고 아이가 친구를 때려도 그냥 지켜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학대였어요. 다른 아이 머리를 20대, 50대씩 때리게 하고 애 물을 그렇게 매일에 걸쳐서 그렇게 먹이고. 관할 지자체는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최강 한파에 롱패딩으로 추위 달래시는 분 많은데요. 이 버스에서 하차하던 20대 승객이 뒷문에 패딩이 끼이면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신유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멈춰섰습니다. 버스기사가 차에서 내려 도로에 쓰러진 승객에게 급히 달려갑니다.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버스에서 내린 20대 여성 승객 A씨는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CPR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병원 이송하지 않고 경찰의 사망으로 이제 판정해서 이제 A씨가 사고를 당한 건 어제 저녁 8시 25분쯤. 버스에서 내리던 A씨는 긴 겨울 외투자락이 뒷문에 낀 채 20여 미터를 끌려갔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옷이 문에 낀 건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를 입건하고 승객 하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무가 있는 걸 이제 그걸 제대로 버스 기사로서 이제 제대로 이제 지켰는지 그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버스 끼임 사고는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에는 경기 화성에서 10대 여학생이 버스 뒷문에 옷이 끼는 사고로 숨졌고 지난 2015년에도 서울에서 중학생이 버스 앞문에 발이 낀 채 40m를 끌려가다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길고양이가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3년 동안 돌보던 고양이였다면서 분통을 터뜨렸고 동물보호단체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유사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서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불에 탄 듯한 흔적도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에 발견된 길고양이 사체가 지난달 피해를 당한 2마리 가운데 한 마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CCTV를 추적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3년여 동안 보살피던 고양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정말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지금도 너무 막 가슴이 자꾸 울렁거립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지난해에는 부산 해운대와 경북 포항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고 최근엔 SNS에 화살에 맞은 고양이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면서 10년 만에 1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 조사까지 받은 3,360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단 4명뿐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 이 같은 일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처벌이 송방망이처럼 가볍게 되니까 범인이만 이렇게 잡혀도 벌금 몇십만 원 끝이니까.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살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G전자가 6년째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휴대폰 사업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축소, 매각, 유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벌써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가 가져올 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휴대폰 사업부 매각설과 관련해 LG전자 권봉석 사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입니다. 권 사장은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사업 구조조정을 공식화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도 축소와 매각, 유지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매각설까지 등장한 데는 실적 저하에 있습니다. 실제 LG전자의 휴대폰 사업은 2015년 2분기 이후 2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누적 영업 적자 규모도 5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LG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LG윙은 10만 대도 채 팔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2% 내외로 10위권까지 밀려났습니다. 안 되는 사업은 접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성과가 나야 되는데. 다만 권봉석 사장은 원칙적으로 고용은 유지되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한때 초콜릿폰 등으로 LG전자를 먹여 살렸던 휴대폰 사업이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 반대 움직임이 커지자 선거를 앞둔 여권이 동조하고 나섰고 그러자 금융당국도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금융당국이 분명한 원칙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금융위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반발에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한민국의 미래와 K뉴딜에 투자하고 있는 미래 투자자, 애국 투자자들입니다. 금융위는 일주일 만에 결정된 게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오늘도 여당에선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좀 더 많은 여론 수렴과 토론,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당 대변인은 우선 연장하고 제도를 정비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해 금지 연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공식적으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거란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결국 백기를 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현재 16만 명 넘게 동의해 청와대가 답해야 할 20만 명까지 4만 명 남았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서울 시내 역세권 빌라촌과 낙후된 공장 밀집 지역이 투자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곳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오래된 공장들이 빼곡한 서울 물레동 일대 준공업 지역.
정부가 낙후된 중공업 지역에 고층 주상복합과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에 인근 부동산엔 투자자들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들은 그나마 있던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서부터 구매자들이 많이 구입하러 오시는데 매물이 없어요, 지금요. 앞으로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니까 앞으로 개발을. 용산구의 한 빌라촌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신청 이후 다세대 주택 호가가 훌쩍 뛰었습니다. 그게 피가 이제 한 3억 공공재개발 신청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보는데요. 강북의 빌라촌은 전세를 끼고 빌라를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활발합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빌라에 수요가 몰립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 수요까지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이동하고 투기가 성행하게 됩니다. 집값 정책 방안이 서민층 보금자리에 투기를 불러들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코로나 시대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웃들 간에 감정 싸움이 심해지면서 사적 보복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층간소음의 현명한 해결책은 없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오늘은 이렇게 사진을 몇 장 준비해 왔는데 얼핏 보기에는 뭐 공구 같기도 하고 대체 짐작이 안 가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들입니까? 네,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들인데요. 윗집에 복수를 하기 위해 천장에 이런 스피커를 대고 소음을 내는 겁니다. 보청기 등에 사용되는 골전도 방식도 동원이 되고 욕실, 주방 전용 스피커가 있는가 하면 인기 상품은 구매 건수가 1000건에 달하죠. 예, 뭐 이런 것까지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해야 할지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법에 호소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엔 악기, 라디오, TV 등의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등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의 71%,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발소리입니다. 그 다음이 망치질, 가구 끄는 소리죠. 다시 말해 층간소음이 악기나 TV, 노래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법으로 처벌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랫집에서 조금 전에 보여준 이런 스피커로 소음을 낸다면 이게 오히려 범죄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장비까지 동원해서 보복을 하다가 자칫 아랫집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처지가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 의견 들어보실까요? 층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복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이 정도 행위라면은 뭐 형법상의 업무방해. 그런데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졌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실제로? 네, 맞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측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920건이던 층간소음 민원은 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된 3월 3,000건을 넘더니 2차 대유행이 시작된 9월엔 4,000건에 육박했습니다. 12월엔 6,145건까지 증가를 했죠. 이는 연초보다 3.2배, 전년도 12월과 비교하면 2.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분명히 코로나의 영향이 컸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군요. 무슨 대책은 없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마련된 층간소음 분쟁 조정위에 도움을 받거나 또 피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소송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뭔지 들어보실까요? 피해 보상을 받더라도 위층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째 보면 더 심하게 또 시달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후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대책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조금 전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사 가지 않는 이상 분쟁이 생기면 그 불편함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은 최대한 조심하거나 소통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차량이 드나드는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에는 자동차가 나오면 소리가 나는 경보장치나 점자 블록 등의 설치가 의무인데요. 이런 안전장치가 없는 곳이 많아서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인의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왜 안전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건지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김훈 씨는 건물 주차장 출입구 앞을 지날 때면 불안합니다. 점자 블럭이 설치되지 않고 출입 경보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분명히 시각장애인이 독립보행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너무너무 큽니다. 차량이 나올 때 소리가 나는 경보 장치와 보도와 출입구를 구분하는 안전구조물 볼라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지만 경보음이 울리지 않거나 안전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법 개정 전에 지은 시설은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주차장 4곳 중 1곳은 출입구가 바로 보도로 연결돼 있었고 절반 이상이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와 맞닿아 있는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나 안전구조물이 없는 경우 차량이 나오면 시각장애인들은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47개소였으며 설치된 곳 중 36개소는 현행 기준에 부적합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공연계가 거리두기 완화를 호소하면서 동반자 붙여안기를 요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공연장에 오는 동반자는 밥도 같이 먹고 차량 등 이동수단도 같았을 텐데 굳이 떨어뜨려 앉는 게 큰 의미가 없기도 하죠. 이 연인, 가족 단위 관람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공연계의 대책으로 해석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고사 직전인 뮤지컬계가 성명을 내고 거리두기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칸 띄어앉기 대신 공연 현장 특성에 맞게 동반자 외 거리두기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기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고 식사 같이 하고 심지어 생활을 같이 하던 관객들이 공연장 안에 들어와서 띄어앉아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투자비를 감안해 객석 점유율이 최소 60%는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데 2칸 띄어앉기 시엔 30%만 채울 수 있어 공연할수록 적자라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매출이 전년 대비 90% 넘게 감소하는 등 업계가 존폐기로에 서며 종사자들은 생계 위협에 내몰렸습니다. 배우들도 많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떠나가고 싶어서 떠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학원, 헬스장, 카페 등 타업종에 대해 지침이 완화된 상황에서 문화계는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소외감을 호소합니다. 문화 같은 건 없어져도 된다라는 무서운 잣대예요. 문화도 분명히 수익을 창출하고 이 나라에 돈을 벌어주고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프로농구 오리온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올해 2위로 올라서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한때 불화설까지 나왔던 감독과 선수의 환상 케미가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후반기를 앞둔 오리온의 달콤한 휴식기. 챔피언 결정전 딱 7차전이야. 7차전으로 휘말려 죽일 일인데. 서로 상극일 것이라는 농구계 안팎의 시선을 보란듯이 깨버린 강을준 감독과 이대성. 자신 있어 없어? 자신 항상 있습니다. 네, 항상 자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대성의 개인 성적은 물론 팀 성적 2위가 그 증거입니다. 지난 3일 부진했던 이대성을 경기에서 빼자 다시 불거진 불화설도 쿨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아예 한 푼 붙자 니하고 나하고 그냥 보는 데서. 불화설 터질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랬어요. 감독님 저 왜 빼셨어요? 저 다시 넣어주셨어야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위계를 낮추고 선수들에게 다가가는 강을준 감독의 리더십은 최고의 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감독님 어서 너무 재밌게 해갖고 좀 그만 웃기 달라고. 좀 투머치 하신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재밌어요, 진짜. 목표는 당연히 챔프전 우승. 기복을 줄이겠다는 다짐 속 오리온은 오는 20일 DB전을 시작으로 후반기에 돌입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불붙는데 불체질을 그저 호박에 말을 뚝 박고 새만근 편자 끊고 새가 부르던 판소리 흥보가에서 열거하는 놀부심보에 망근 편자 끊기라는 게 있습니다. 망근은 가달의 이마에 두르는 망이고 편자는 망근을 졸라매는 띠입니다. 놀부처럼 편자를 끊어버리면 머리카락이 온통 풀어 흐트러져 봉두남발이 되고 말죠. 망근 편자를 줍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옷과 갓이 다 찢기도록 매를 맞고 땅에 떨어진 편자만 줍는다는 얘기입니다. 날벼락처럼 당한 치욕을 호소할 데도 없는 그 처지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젠 몇 년이었는가 다리미 아래 와이셔츠같이 당한 그날은 시인 천상병이 간첩의 누명을 쓰고 중앙정보부에서 겪었던 치욕스러운 취조와 고문을 되새기며 진실의 승리를 말합니다. 내 살과 뼈는 알고 있다. 진실과 고통 그 어느 쪽이 강자인가를.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럼 없었다며 세상을 등졌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누명을 벗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을 비롯한 13가지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듭 강력하게 기무사 수사를 지시한 지 2년 반 만입니다. 검찰은 법원 영장 심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했던 이 전 사령관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 앞에 세웠습니다. 구속도 결정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까지 다룬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더욱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그는 며칠 뒤 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걸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60평생 잘 살다 갑니다. 이 비인권적 비극을 목도하고도 여권은 끝내 검찰개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검찰개혁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이 검찰청에 들어설 때에야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그저 적폐청산의 상징적 인물로 생을 마감했을 뿐입니다. 시절이 그를 그렇게 내몰았을 뿐이라고 하기엔 우리 모두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세월호 특검이 시작됩니다.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 세월호 특수단장이 남긴 이 말이 제 가슴을 유난히 묵직하게 두드립니다.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수사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절박한 화두 앞에서 저 역시 마음이 잘 추스러지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1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죽어서 산 이재수였습니다. 오늘 낮 동안 따스한 겨울 햇살 만끽하셨나요? 아쉽게도 며칠간은 오늘처럼 맑은 하늘 보긴 힘들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 서쪽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가 풀렸기 때문에 눈 대신 비로 오는 건데요. 양도 많지는 않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경남 그리고 제주 지역에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로 매우 적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말까지 계속해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세차는 다음 주로 미루시는 편이 좋겠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당분간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7도, 전주, 대구 11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20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